몽테크리스토 백작 알렉산드르 듀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하니슬립 책 낭독에 큰 힘이 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알라딘씨. 이것은 하시시입니다. 하시시 중에서도 알렉산드리아의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순수한 것입니다. 세계는 이 행복한 상인에게 감사한다 라는 문구를 내건 궁전이라도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이 방면의 제1인자인 하시시 제조의 명인 아부고르가 만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찬사가 진짜인지 과장인지 나 자신이 직접 시험해보고 싶어지는군요. 하고 프랑츠가 말했다. 아무쪼록 당신 자신이 시험해 보십시오. 자, 서슴지 마시고 시험해 보십시오. 하지만 최초의 경험만으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에 있어서나 그러하지만 감각을 새로운 인상에, 즉 온화하다든가 격렬하다든가 슬프다든가 기쁘다든가 하는 인상에 길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효험이 기막힌 이 음식에 대해서도 인간의 천성이 반대합니다. 천성은 기쁨을 위해서는 만들어지지 않고 괴로움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천성이라는 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실이 꿈에 종속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꿈이 주인이 되어서 지배하게 됩니다. 꿈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꿈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에 의해 어떤 차이가 생기게 될까요? 곧 현실 생활의 고통과 인공 생활의 즐거움을 비교하여 이제 산다는 것은 싫다. 언제까지나 꿈을 꾸고 싶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을 떠나서 속인의 세계로 돌아오게 되면 나폴리의 봄을 떠나서 라프랜드의 겨울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낙원에서 지상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하시시를 음미해 보십시오. 자, 어서요. 거기에 대답하는 대신 프랑츠는 이 불가사의한 곤죽 같은 것을 한 숟가락, 주인과 비슷한 분량만큼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이런 하고 그는 효험이 기막히다는 이 잼을 삼키고는 말했다. 그 결과가 당신이 말씀하신 만큼 기분이 좋은 건지 어떤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맛은 말씀하신 것처럼 좋다고는 생각되지 않는군요. 그것은 당신의 미각이 그 기막힌 맛에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굴이든 차든 흑맥주든 송로버섯이든 나중에는 그 맛을 알게 되어서 좋아하게 되지만 처음부터 그것을 좋아하게 되었을까요? 로마인이 어째서 꿩고기를 아유로 양념하는지, 중국인이 어째서 제비즙을 먹는지 아십니까? 아, 모르시는군요. 하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만이라도 좋으니까 계속해서 드셔보십시오. 오늘은 아마도 기분이 언짢고 토할 것만 같은 이 맛이 실은 세계의 어떤 음식도 따를 수 없는 미묘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어떻든 옆방으로 가십시다. 옆방은 당신의 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알리가 커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담뱃대도 가져올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일어났다. 그리고 스스로 신드바드라고 일컫고 작자도 또 손님과 마찬가지로 뭐라고든 부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때때로 이 이름으로 부르고 있던 사나이가 하인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는 동안에 프랑츠는 옆방으로 들어갔다. 이 방의 장식은 지금까지의 다른 방처럼 돈이 든 점에서는 마찬가지였으나 훨씬 더 간소했다. 방은 원형으로 되어 있고 주위에는 큰 소파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소파도 벽도 천장도 바닥도 더할 수 없이 부드러운 융단과도 같은 보드랍고 포근한 무피로 입혀져 있었다. 거기에는 또 더부룩한 갈기를 가진 아트라스 산의 사자 가죽이나
강렬한 색조의 줄무늬가 있는 벵갈산 호랑이 가죽, 그리고 단테의 작품에 나오는 것 같은 예쁜 반점이 있는 케이프타운의 표범 가죽, 또 시베리아의 곰 가죽이나 노르웨이의 여우 가죽 등도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가죽들은 사치스럽게 겹쳐져 있어서 마치 두꺼운 잔디를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이 되어 푹신한 침대 위에서 쉬는 듯한 느낌을 갖게 했다. 두 사람은 소파 위에 누웠다. 손이 미치는 곳에 라오가 제스민으로, 물부리가 호박으로 된 긴 단백대가 몇 개 놓여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같은 단백대로 두 번 다시 피울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었다. 두 사람은 그것을 하나씩 집어들었다. 알리가 거기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는 커피를 가지러 갔다. 잠시 동안 침묵이 계속되었다. 신드바드는 아까의 대화 중에도 그러했지만 머리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은 어떤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프랑츠도 말없이 황홀한 기분에 잠겨 있었다. 그것은 고급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연기와 함께 모든 고뇌가 사라지고 그 대신 영혼의 모든 꿈이 초래되는 저 황홀한 경지와 거의 다름없었다. 알리가 커피를 가지고 왔다.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요? 하고 주인이 물었다. 프랑스풍의 것입니까? 터키풍의 것입니까? 짙은 것이 좋습니까? 엷은 것이 좋습니까? 설탕은 넣습니까? 넣지 않습니까? 걸른 것으로 할까요? 끓인 것으로 할까요? 원하시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터키풍의 것을 주십시오. 하고 프랑츠가 대답했다. 역시 당신답군요. 하고 주인이 말했다. 그것으로 당신이 동양의 생활을 즐길 소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동양인은 사실 산다는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간입니다. 나도. 하고 그는 예의 야릇한 미소를 지으면서 덧붙였다. 프랑츠는 그 미소를 간과하지 않았다. 나는 파리에서의 용무가 끝나면 동양으로 가서 죽을 장소를 찾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 나를 만나실 생각이 계시다면 카이로나 바그다드 또는 이스파한 근처를 찾아주시면 될 겁니다. 그야말로. 하고 프랑츠는 말했다. 그것은 쉬운 일일 것 같군요. 어쩐지 날개가 돋아난 기분이 드는군요. 이 날개로 하루 동안에 세계 일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런, 하시시가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군요. 자자, 날개를 펼쳐서 도원경으로 날아가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내가 지켜봐 드리지요. 만일 이카루스의 날개처럼 당신의 날개가 태양의 열에 녹는다면 내가 아래서 받쳐드리지요. 그리고 그는 알리를 향해 아랍어로 두세 마디 뭐라고 말했다. 알리는 알았다는 몸짓을 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섰으나 그 자리에서 떠나가지는 않았다. 프랑츠의 몸속에서는 불가사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날 하루 동안의 육체적인 피로와 오늘 밤의 사건으로 마음에 생긴 불안은 졸음이 밀려오는 것이 희미하게 느껴질 정도로 의식이 남아있는 휴식의 최초의 순간에서처럼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의 육체는 물질이 아닌 가벼움을 얻은 것처럼 생각되었다. 정신은 지금까지 경험한 적도 없을 만큼 명쾌해지고 감각은 그 작용을 배가한 것처럼 생각되었다. 수평선은 시간이 감에 따라 넓어져 갔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잠에 빠지기 전에 본 황막하고 공포가 감들고 있는 어두운 수평선이 아니라 바다의 푸르름과 태양의 반짝임, 그리고 미풍이 가져다주는 향기가 감돌고 있는 푸르고 맑은, 그리고 활짝 열린 수평선이었다. 다음에 선원들이 노래에 따라 악보에 기록하면 틀림없이 멋진 악곡이 될 맑은 노래에 따라 몽테크리스토 섬이 파도 위에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암초로서가 아니라
사막 저편의 오아시스처럼 눈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배가 접근함에 따라 그 노래소리는 한층 더 흥겨워졌다. 사람의 마음을 야릇하게 어지럽히는 불가사의한 그 음악은 마치 로렐라이 같은 선녀가 거기에 사람이 넋을 유인하듯이, 또는 안피옹 같은 마술사가 거기에 하나의 도시를 건설하려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신의 섬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배가 기슭에 닿았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동요도 없이 마치 입술이 입술에 닿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이 매력적인 음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층계를 대여섯 개 내려섰다. 아니, 내려선 것 같이 느껴졌다. 그리고 저 키르케의 동굴 주위에 감돌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는 기분 좋고 향기로운 공기를 삼켰다. 그 공기는 사람의 마음을 꿈꾸듯 황홀하게 만드는 향기와 감각을 불태워버릴 듯한 열기로 충만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잠에 빠지기 전에 본 모든 것, 저 불가사의한 주인인 신드바드에서 벙어리 하인인 알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시 눈앞에 보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모든 것이 불빛이 사라진 환등의 마지막 그림자처럼 몽롱해지고 사라져버린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리고 밤속에서 잠이나 쾌락을 지켜보고 있는 창백하고 고풍스러운 램프빛에 비춰지고 있을 뿐인 입상의 방에 있는 자기를 발견했다. 그 입상들은 확실히 매혹적인 눈과 선정적인 미소, 그리고 풍부한 머리칼을 가진 모양이 아름다우며 육감적이기도 하고 시적이기도 한 얼마 전의 그 입상임에 틀림없었다. 그것은 프리네와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메사리나였다. 세계에 알려진 세 사람의 창녀였다. 그리고 이들 음란한 상의 한가운데에 마치 한 줄기의 깨끗한 광선처럼 올림푸스의 신들 중의 그리스도교의 천사처럼 맑은 하나의 그림자가, 조용한 하나의 그림자가 더러워진 대리석상을 앞에 놓고 그 더러움을 모르는 이마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상냥한 하나의 환영이 살그머니 들어왔다. 그러자 그에게는 이들 세 개의 상이 그녀들의 세 개의 사랑을 단 하나의 사나이를 향해 쏟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리고 그 사나이는 자기 자신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녀들은 그가 두 번째 잠에 빠지려고 하는 침대로 다가왔다. 하얗고 긴 옷으로 발을 감싸고 가슴을 드러내고 머리카락을 물결처럼 흐트러뜨리고 옛날의 신들이라면 아마 저항을 하지 못하고 성자만이 겨우 저항할 수 있었을 그러한 자태로. 그리고 그녀들은 작은 새를 노리고 있는 뱀의 눈 같은 꼼짝도 하지 않는 타는 듯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그러한 포옹처럼 고뇌스럽고 입맞춤처럼 쾌락적인 눈길에 몸을 맡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프랑츠에게는 자기가 눈을 감으려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리고 자기의 주위에 마지막 시선을 던졌을 때 저 깨끗한 상이 완전히 가려지려 하고 있는 것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런 뒤에는 눈은 현실의 것에 대해 감겨지고 감각이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인상에 대해 눈을 떠갔다. 그것은 예언자가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 같은 끊임없는 쾌락이며 쉼 없는 애무였다. 그리고 석상의 모든 입술이 숨을 쉬고 모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침내 처음으로 하시시의 위력을 안 프랑츠의 메마른 입술 위에 뱀처럼 차갑고 나긋나긋한 입상의 입술이 와닿는 것을 느꼈을 때 그 애무는 거의 숨이 막힐 만큼 답답하고 그 쾌락은 거의 고문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나 난생 처음으로 경험한 이러한 애무를 팔로 물리치려고 하면 할수록 그의 감각은 점점 더 신비로운 꿈의 매력에 끌려 들어갔다. 그래서
영혼까지도 주워버렸을 정도의 격렬한 싸움 뒤에 그는 완전히 몸을 내맡기고 말았다. 그리고 마침내는 대리석 연인들의 입맞춤과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이 꿈의 매력에 사로잡힌 끝에 쾌락 때문에 정력도 다하고 완전히 지쳐서 숨을 헐떡이며 거기에 쓰러지고 말았다. 프랑츠가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주위의 것은 아직도 꿈의 연속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는 자기가 무덤 속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거기에는 마치 연민의 눈길 같은 햇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손을 뻗치자 돌이 만져졌다. 그는 상체를 일으켰다. 깨닫고 보니까 자기는 외투를 입은 채 무척 부드럽고 짙은 향기를 발산하는 마른 히드를 깔고 누워 있었다. 환영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 조상들도 마치 꿈속에서 무덤을 빠져나온 망령에 지나지 않았던 것처럼 눈을 뜸과 동시에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그는 햇빛이 스며드는 쪽으로 두세 걸음 걸어갔다. 꿈은 불안에 차 있었으나 거기에 이은 현실은 조용하기만 했다. 그는 자기가 지금 동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아치형으로 된 출입문의 틈새를 통해 푸른 하늘과 새파란 바다를 보았다. 하늘과 물은 아침 햇빛에 반짝거리고 있었다. 해안에서는 선원들이 앉아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고 있었다. 기슭에서 10걸음쯤 떨어진 바다 위에는 닻을 내린 배가 출렁출렁 흔들거리고 있었다. 그대로 선 채 그는 잠시 동안 이마 위를 스치는 미풍의 상쾌함을 맛보고 있었다. 기슭으로 밀려와서는 바위 위에 하얀 물거품을 레이스 모양으로 남기고 가는 파도의 아련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무엇을 생각하는 일도 없이 자연의 물상 속에 있는 이 거룩할 정도의 매력에 멍하니 넋을 빼앗기고 있었다. 이러한 매력은 기묘한 꿈에서 깨었을 때는 유별나게 절실히 느껴지는 것이었다. 이윽고 조금씩 외계에 있는 이토록 조용하고 이토록 맑은 그리고 이토록 크나큰 생활이 자기가 꾼 꿈의 황당무계함을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갖가지 일들이 기억 속에 되살아났다. 그는 섬에 도착했을 때의 일, 밀수꾼의 수령에게 안내된 일, 호화로운 물건들로 넘쳐있던 지하 궁전의 일, 기막힌 만찬, 그리고 한 숟가락의 하시시 등을 생각해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백일화의 현실에 직면해 있노라니까 그러한 일들도 모두 적어도 1년쯤 전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 정도로 그가 꾼 꿈은 뇌리에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마음속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상상력은 눈길과 입맞춤으로 그의 하룻밤을 즐거운 것으로 만들어준 저 환상의 여인들 중에 하나를 어떤 때는 선원들 사이에 앉히고 어떤 때는 바위 위를 건너게 하고 혹은 또 배 위에 흔들흔들 세워보기도 했다. 그나저나 머리는 완전히 자유로이 작용하고 몸도 완전히 회복되고 두뇌에는 아무런 답답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전신에 무언가 편안한 기분이 넘쳐나고 대기와 햇빛을 가득히 빨아들이는 큰 힘이 어느 때보다도 더 솟구쳐 오르고 있었다. 그는 쾌활하게 선원들 쪽으로 다가갔다. 그의 모습을 발견하자 선원들은 곧 일제히 일어났다. 그리고 선장이 그에게로 다가왔다. 신드바드님께서 하고 선장은 그에게 말했다. 안부를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작별 인사를 할 수 없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긴급한 용무로 말라가에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을 아시면 아마 용서해 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다면 가에타노군 하고 프랑츠는 말했다.
그건 모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군 그래. 나를 이 섬에 맞아주고 왕후와 같이 융숭한 대접을 해주고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떠나가 버린 인물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었군 그래. 사실이고 말고요. 저것 보세요. 저기 돛을 활짝 편 그분의 조그만 요트가 멀어져 가고 있어요. 망원경으로 보시면 승무원들 사이에서 틀림없이 그분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가에타노는 팔을 뻗쳐 코르시카 섬이 남단 쪽으로 향해 가는 조그만 배를 가리켰다. 프랑츠는 망원경을 꺼내어 핀트를 맞추고 나서 가에타노가 말한 방향을 바라보았다. 가에타노의 말이 틀림없었다. 선미 쪽에 정체 모를 이상한 인물이 이쪽을 향해 역시 손에 망원경을 들고 서 있었다. 어제 그의 앞에 나타났을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옷을 입고 작별의 표시로 손수건을 흔들고 있었다. 프랑츠도 손수건을 꺼내어 상대방이 하는 대로 그것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보냈다. 잠시 뒤에 한 줄기의 가벼운 연기가 그 배의 선미 쪽에서 피어오르더니 조용히 선미를 떠나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다. 이윽고 한 발의 희미한 포성이 프랑츠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보세요. 아시겠지요? 하고 가에타노가 말했다. 작별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프랑츠도 카빈총을 들고는 하늘을 향해 한 방 쏘았다. 그러나 그 총성은 요트와 해안 사이의 거리를 넘어 저쪽까지는 들릴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런데 뭔가 시키실 일은 없습니까? 하고 가에타노가 말했다. 우선 횃불을 만들어주게. 네? 아, 알겠습니다. 하고 선장은 대답했다. 마법의 방의 입구를 찾아보시고 싶은 거지요? 알겠습니다, 카카. 그렇게 하시고 싶다면 원하시는 대로 횃불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예전에 지금이 카카가 하고 계시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3번인가 4번 그런 변덕을 일으킨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는 단념하고 말았습니다. 이봐, 조반니. 하고 그는 말했다. 횃불을 하나 만들어서 카카에게 갖다 드려. 조반니는 명령을 따랐다. 프랑츠는 그 횃불을 손에 들고 가에타노를 거느리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아직도 구겨진 채로 있는 히드의 깔개를 보고 자기가 눈을 뜬 곳이 그곳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동굴 표면의 벽에 횃불을 샅샅이 비추어 보아도 소용이 없었다. 그저 군데군데 남아있는 기름 연기의 흔적으로 보아 자기보다도 먼저 벌써 여러 사람이 마찬가지로 무익한 탐색을 시도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마치 미려와도 같이 내다볼 수 없는 이 화강한 벽을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살펴보지 않고 지나치지는 않았다. 조그마한 균열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사냥칼의 날을 밀어넣어 보았다. 튀어나온 데가 있으면 혹시 그곳이 꺼져 들어가지는 않는가 하고 반드시 그 위를 눌러보았다. 그러나 모든 노력은 허사로 끝났고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한 채 이 탐색에 2시간을 허비했다. 끝내는 그도 단념했다. 가에타노는 그것 보라는 듯 우쭐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프랑츠가 다시 해안으로 되돌아왔을 때 요트는 이미 수평선 저쪽에 다만 희고 작은 한 점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망원경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 망원경으로도 무엇 하나 분간할 수가 없었다. 가에타노가 주위를 환기시키는 바람에 프랑츠는 염소 사냥을 위해 이곳에 왔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그는 그것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총을 붙잡고 즐거움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오히려 의무를 다한다는 듯이 섬 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15분쯤 뒤에는 암염소 1마리와 새끼 염소 2마리를 잡았다. 그러나 그 염소들은 영양처럼 야생적이고 날렵하기는 했으나 국내에서 가축으로 사육하고 있는 염소와 너무나도 비슷해서 프랑츠에게는 사냥거리를 잡았다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좀 더 강렬한 다른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 어젯밤의 그는 그야말로 저 천일야화 속에 나오는 한 편의 주인공이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저 동굴 쪽으로 되끌려 갔다. 그래서 최초의 탐색이 무의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에타노에게 새끼염소 한 마리를 구워놓도록 명령하고는 또다시 탐색을 시작했다. 이 두 번째 탐색은 꽤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왜냐하면 그가 되돌아왔을 때는 새끼염소는 이미 다 구워져서 식사 준비가 완전히 끝나 있었기 때문이다. 프랑츠는 어젯밤 그 불가사의한 주인으로부터의 만찬 초대를 들었던 장소에 앉았다. 그의 눈에는 아직도 파도머리 위에서 흔들리는 갈매기처럼 그 조그만 요트가 코르시카 섬을 향해 항진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하고 그는 가에타노에게 말했다. 신드바드 씨는 말라가로 간다고 자네는 말했지만 나에게는 어쩐지 포르토베코로 곧장 갔을 것처럼 생각되는데 벌써 잊으셨나요? 하고 선장은 대답했다. 승무원 가운데에는 현재 코르시카의 산적 두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랬었지 참.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내려주려는 것이로군. 하고 프랑츠는 말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분은 하고 가에타노는 큰 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이 얘기로는 신도 악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단 한 사람의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도 일부러 오시펠이나 우회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서비스를 하면 그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 속한 나라의 관리와 말썽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고 프랑츠는 말했다. 그럴까요? 하고 가에타노는 웃으면서 말했다. 관리들이 그분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분은 놈들 따위는 전혀 문제 삼고 있지도 않습니다. 시험삼아 한번 쫓아가 보시지요. 그분의 요트는 보통 배와는 다릅니다. 말하자면 나는 새지요. 프리게이트가 12노트라고 한다면 3노트나 더 빠르니까요. 게다가 그분은 육지에 올라가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어디에 가든지 자기 편이 없는 곳이 없으니까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가장 분명한 것은 프랑츠를 초대해준 그 신드바드라는 귀인은 지중해 연안 일대의 밀수꾼이나 산적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이 사나이의 신부는 무척 기괴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프랑츠를 몽테크리스토 섬에 붙들어두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동굴의 비밀을 캐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는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자기의 식사가 끝나면 곧 떠날 수 있도록 선원들에게 배를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서둘러 식사를 했다. 그로부터 30분 뒤 그는 배를 타고 있었다. 그는 요트를 마지막으로 한 번 바라보았다. 요트는 지금 막 포르토 베코만에 자취를 감추려는 찰나였다. 그는 출발 신호를 내렸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요트의 그림자는 사라지려 하고 있었다. 그 요트의 모습과 함께 어젯밤의 현실도 그 흔적이 사라지려 하고 있었다. 그 만찬도 신드바드도 하시시도 조상도 모든 것이 프랑츠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꿈속으로 사라지려 하고 있었다. 배는 하루 낮과 밤을 계속 달렸다. 그리고 다음 날 태양이 떠올랐을 때 몽테크리스토 섬도 이미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일단 육지에 올라가자 프랑츠는 적어도 한동안은 지금까지의 갖가지 일들을 잊고 피렌체에 가서 여러 가지 오락이나 의례적인 용건을 끝낸 뒤 로마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와 재회할 일밖에는 이미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그는 출발했고 토요일 밤에는 영마차로 세관 광장에 도착했다. 방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미 예약되어 있었으므로 다만 파스토리니의 호텔로 가기만 하면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거리에는 군중이 넘쳐 있고 로마는 이미 큰 행사를 앞두었을 때의 둔한 신음소리 같은 뜨거운 술렁임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로마에는 한 해 동안 4개의 큰 행사가 있었다. 사육제, 성주간, 성체제, 그리고 성 베드로의 축제일이다. 1년 중의 그 밖의 때에는 거리는 이를테면 삶과 죽음의 중간 상태라고도 할 평소의 활기 없는 침체에 빠져들고 거리 전체가 이승과 저승 사이의 일종의 정류장 비슷한 모습으로 바뀐다. 뭐라 말할 수 없는 정류장, 시정과 독특한 취향으로 가득 찬 휴식장. 프랑츠는 지금까지도 대여섯 번 그러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마다 한층 더 멋지다고 느꼈고 점점 더 몽환적인 느낌을 받곤 했던 것이었다. 가까스로 그는 점점 더 불어나서 술렁임을 더해가는 군중을 해치고 호텔까지 당도했다. 처음에 방을 물어보자 예약이 끝난 역마차의 마부나 만원인 여관 주인에게 흔히 있는 건방진 태도로 이 런던 호텔에는 이제 방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래서 그는 주인인 파스토리니에게 명함을 보내고 동시에 알베르트 무르세를 불러달라고 했다. 이 방법은 주요했다. 파스토리니가 직접 달려와서 기다리게 한 데 대해 사과하고 보이들을 호되게 나무라고는 이미 다른 손님을 붙들고 있던 안내인의 손에서 촛대를 뺏어들고 그를 알베르에게로 안내하려고 했다. 그때 마침 알베르가 마중을 나왔다. 잡아놓은 방은 작은 거실 2개로서 거기에 욕실이 달려 있었다. 이 2개의 거실은 길가에 면해 있었는데 파스토리니는 그것을 무척 대단한 일인 것처럼 떠들어댔다. 그 층의 다른 방은 전부 시칠리아인이나 마르타인이라고 생각되는 한 부자가 몽땅 빌리고 있었다. 그러나 주인도 그 손님이 지금 말한 그 2 나라 중에 어느 쪽 사람인지 확실한 것은 모르고 있었다. 아니 좋아요 파스토리니 하고 프랑츠가 말했다. 그런데 무엇이든 좋으니까 2 사람에게 밥을 먹여줘요. 그리고 내일부터 당분간 마차가 한 대 필요한데. 식사는? 하고 주인은 대답했다. 지금 곧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차 쪽은. 뭐? 마차 쪽은 이라니? 알베르가 소리 질렀다. 잠깐 이것 봐요. 잠깐. 농담이 아닐세 파스토리니.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마차가 한 대 필요하다고. 나으리 하고 주인은 말했다. 최선을 다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고작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 회답은 언제 할 수 있소? 하고 프랑츠가 물었다. 내일 아침입니다. 하고 주인은 대답했다. 에이 빌어먹을. 하고 알베르가 말했다. 돈을 더 내면 되겠지. 문제는 돈이라고. 뻔한 일이야. 드레이크나 아롱 쪽에서는 평일에는 25프랑, 일요일이나 축제일에는 30프랑이나 35프랑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하루의 구전으로서 5프랑을 내면 40프랑이 되는 셈이지. 이만하면 되겠지? 설사 그 배를 내신다고 해도 어쩌면 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면 내 술에 말을 달면 되네. 여행으로 다소 파손되기는 했지만 그런 대로 괜찮아. 말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만. 알베르는 영문을 알 수 없는 대답을 들은 사람 같은 얼굴로 프랑츠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알겠어 프랑츠? 말이 없다는군 그래? 하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역마차의 말이라면 구할 수 있을 테지? 그 말도 벌써 2주일 전부터 계약자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역마차의 업무에 절대 필요한 것밖에는 없어서. 이봐, 자네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하고 프랑츠가 물었다. 나는 말이지, 자기의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언제까지나 그 일로 골치를 앓지 않고 다른 일을 생각하기로 하고 있어. 저녁 식사 준비는 되어 있나? 파스토리니?
네, 카카. 그럼 우선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하세. 하지만 마차와 말은 어떻게 하지? 하고 프랑츠가 말했다. 안심하게. 그런 것은 저절로 손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 요는 돈이 문제일세. 이렇게 해서 알베르는 지갑이 두둑히 부풀어 있는 이상, 또는 돈지갑 속에 돈이 꽉 차 있는 이상, 이 세상에는 무엇 하나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믿는 저 훌륭한 철학을 가지고 저녁 식사를 끝내고 침대에 들어가 푹 잤다. 그리고 육두 마차를 타고 사육제를 구경하고 돌아다니는 꿈을 꾸었다. 다음 날 프랑츠가 먼저 눈을 떴다. 눈을 뜨자 곧 그는 초인종을 눌렀다. 초인종이 아직 울리고 있는 동안에 주인인 파스토리니 자신이 방으로 들어왔다. 이것 정말 하고 주인은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듯이 프랑츠가 묻는 것을 기다리려고도 하지 않고 말했다. 어제 아무것도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필시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카, 얘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로마에는 이제 단 한 대도 마차는 없습니다. 물론 마지막 사흘간의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역시 하고 프랑츠는 말했다. 즉 마차가 꼭 필요한 날에는 마차가 없던 말이로군. 어떻게 됐어? 하고 알베르가 방에 들어오면서 물었다. 마차가 없어? 그렇다네. 하고 프랑츠가 대답했다. 그야말로 적중했어. 아니 이런, 자네의 영원한 도시란 정말 대단한 곳이로군. 즉 카카, 하고 파스토리니는 손님들에 대해 이 그리스도교 세계의 수도를 위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을 생각으로 말했다. 즉 일요일 아침부터 화요일 밤까지만은 마차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그때까지라면 원하신다면 50대라도 구할 수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라도 할까? 하고 알베르가 말했다. 오늘은 목요일이야.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1만 명에서 1만 2천 명가량의 손님이 들이닥칠 테니까. 하고 프랑츠가 대답했다.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 틀림없지. 이것 보게. 하고 알베르가 말했다. 현실을 즐기는 거야. 앞일을 놓고 끙끙 앓는 일은 그만두자고. 하다못해 하고 프랑츠가 물었다. 창문은 하나 빌릴 수 있을 테지? 어느 쪽으로 향한? 그야 물론 코르소 거리로 향한 거지. 저런 창문이라고요? 하고 파스토리니는 외쳤다.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도리아관 6층에 하나 남아있었지만 그것도 하루 20체키노로 러시아의 어떤 공작이 빌리고 말았어요. 두 청년은 어이가 없어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여보게 자네, 하고 프랑츠가 알베르에게 말했다. 최선책을 가르쳐 줄까? 베네치아에 가서 사육제를 보내는 거야. 적어도 거기에는 마차는 없더라도 곤돌라는 있으니까. 아니, 절대로 안 돼. 하고 알베르는 소리 질렀다. 나는 로마에서 사육제를 보려고 작정하고 있었으니까. 중말을 타고서라도 이곳에서 볼 거야. 허허, 하고 프랑츠가 외쳤다. 그거 멋진 생각이군. 특히 촛불을 불어서 끄는 데는 안성맞춤이겠군. 흡혈귀로 분장한 익살꾼이나 랜드 지방의 사람 같은 가장을 하자고. 틀림없이 성공할 거야. 나으리들은 역시 일요일까지 마차가 필요하시겠지요? 당연한 얘기지. 하고 알베르는 말했다. 집달리의 서기처럼 로마의 거리를 터덜터덜 걸어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럼 즉시 뜻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하고 파스토리니가 말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마차는 하루에 6피에스타는 내셔야 할 겁니다. 알겠나, 파스토리니군? 하고 프랑츠가 말했다. 나는 이웃 100만 장자와는 다르니까 이번에는 내 쪽에서 미리 말해두겠네. 어떻든 내가 로마에 온 것은 이곳으로 4번째니까 평일에는 얼마, 일요일과 축제일에는 얼마라고 마차의 삭스를 정확히 알고 있다네.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의 3일분으로서 12피에스타를 지불함세.
그래도 아직 자네는 꽤 벌이가 될 테니까 말이야. 하지만 카카 하고 파스토리니는 항변하려는 듯이 말했다. 자, 이제 됐어 하고 프랑츠가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직접 자네의 마차꾼과 값을 흥정하러 가겠네. 그 마차꾼은 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오랜 단골이지. 지금까지 내 돈을 꽤 착취해 먹었거든. 그러니까 언제든 또다시 뺏어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내가 지금 말한 값으로 응낙해 줄 걸세. 그렇게 되면 자네는 차액을 취할 수 없게 돼. 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나쁜 거야. 아니, 그러실 것 없습니다, 카카. 하고 이탈리아인 사기꾼이 진 것을 인정했을 때와 같은 비굴한 미소를 띠며 파스토리니가 말했다. 어떻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마 만족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 진작 그렇게 나와야지. 마차는 언제부터 필요하시지요? 1시간 후부터. 그럼 1시간 후에 입구에 대령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뒤 약속대로 마차가 두 청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허술한 승합 마차를 이 축제를 위해서 포장이 달린 사륜 마차로 격상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겉모양이 초라하더라도 만일 마지막 3일 동안에라도 이런 탈 것을 구할 수 있었다면 두 청년은 얼마나 기뻐했을 것인가. 카카 하고 프랑츠가 창문으로 얼굴을 내민 것을 보고 안내인이 소리 질렀다. 특별 마차를 저택에 대어드릴까요? 이탈리아 풍의 과장된 말투에는 익숙해져 있는 프랑츠였으나 처음에는 저도 모르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 말은 틀림없이 자기를 향해서 한 말이었다. 프랑츠가 카카이고 특별 마차라는 것은 승합 마차이며 저택이라는 것은 런던 호텔을 두고 한 말이었던 것이다. 이 국민의 발라맞추는 천부는 이러한 간단한 말 속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프랑츠와 알베르는 아래로 내려갔다. 특별 마차는 저택에 대어졌다. 두 사람이 각하는 의자 위에 길게 다리를 뻗었다. 안내인은 뒷좌석에 올라탔다. 각하, 어디로 모실까요? 말할 것도 없이 우선 상 피에트로 사원이지. 다음에 콜로세움. 하고 알베르가 그야말로 파리 사람다운 어조로 말했다. 그러나 알베르는 다음의 한 가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즉, 상 피에트로 사원을 구경하려면 꼬박 하루가 걸린다는 것. 다시 그것을 자세히 보고 다니려면 꼬박 한 달이나 걸린다는 것을. 그래서 그날은 단지 상 피에트로 사원을 구경하는 것으로 끝났다. 갑자기 두 청년은 해가 기울기 시작한 것을 깨달았다. 프랑츠는 시계를 꺼내보았다. 4시 반이었다. 두 사람은 곧 호텔로 되돌아왔다. 호텔 입구에서 프랑츠는 마부에게 8시에 다시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라고 일렀다. 알베르에게 낮에는 상 피에트로 사원을 보여주었으니까 이번에는 달밤의 콜로세움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누구나 이미 방문한 적이 있는 도시를 친구에게 보여줄 때는 옛날 자기의 애인이었던 여자를 보여줄 때와 같은 취향을 나타내는 법이다. 그래서 프랑츠는 예정된 코스를 마부에게 설명했다. 우선 포폴로 문으로 나가서 외벽을 따라 전진, 성 조반니 문으로 해서 돌아온다. 그렇게 하면 콜로세움은 아무런 예비 개념도 없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카피토레의 신전, 공공광장, 세프티미우스 세일스의 개선문, 안토니우스 황제와 파우스티나 황후의 사원, 사쿠라 가도등을 도중에 차례로 보고 갔기 때문에 콜로세움의 위용이 반감되는 일도 없게 되는 것이다.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파스토리니는 기막힌 식사를 내놓겠다고 약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만찬은 그저 그런 정도의 것이었고 그렇다고 특별히 트집 잡을 것도 없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에 파스토리니 자신이 들어왔다. 프랑츠는 처음에 식사를 칭찬받고 싶어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려는 순간
상대방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카카 하고 파스토리니가 말했다. 만족하셨다니 기쁩니다. 하지만 제가 온 것은 그 때문이 아니고 마차가 발견되었다는 얘기라도 하러 왔나? 하고 알베르가 권련에 불을 붙이면서 말했다. 천만에요, 카카. 이제 그 생각은 그만 단념하시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로마에서는 모든 일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이상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파리 같으면 좀 더 융통성이 있는데 말이야. 안 된다고 하면 금액의 2배를 내놓지. 그러면 당장 원하던 것이 손에 들어오게 되어 있지. 저도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하고 파스토리니는 약간 기분이 상해가지고 말했다. 그래서 저로서는 어째서 프랑스 분들이 일부러 여행 같은 것을 하는지 아무래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하고 알베르는 그런 일에는 개의치 않는다는 투로 연기를 천장으로 내뿜으며 안락의자에 몸을 젖히고 의자의 다리 2개로 몸을 흔들거리면서 말했다. 여행을 하는 것은 우리들처럼 머리가 이상한 사람들이든가 바보들임에 뻔하지. 온전한 사람은 엘데거리의 저택이나 부르바르드가 아니라 카페 드 파리를 떠나지는 않지. 알베르가 지금 말한 그 거리에 살고 있으면서 매일매일 당시 유행하던 부르바르의 산책을 즐기고 보이들과 얼굴을 익히지 않고는 식사를 얻어먹을 수 없는 단 한 집의 카페에서 매일처럼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파스토리니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었다. 분명히 그는 지금 상대방의 대답에 대해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물론 그 뜻은 잘 알 수 없었다. 자, 그건 그렇다 치고 하고 이번에는 프랑츠가 파리의 지리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파스토리니의 생각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자네는 무슨 용건으로 여기에 왔지?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그것을 말해주지 않겠나? 아참, 실은 이런 일입니다. 8시에 마차를 대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그런데 왜? 콜로세오에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즉 콜리제 말인가? 같은 말입니다. 그랬었지. 그래서 마부에게 포폴로 문으로 나가서 성벽을 빙 돌아 성 조반니 문으로 해서 돌아오자고 일러 놓으셨나요? 그렇게 일러 놓았지. 실은 말입니다. 그 코스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곤란하다니? 곤란하지는 않더라도 어떻든 매우 위험합니다. 위험해? 그건 또 무슨 뜻이지? 저 유명한 루이지 반파 때문입니다. 대체 주인장, 그 유명한 루이지 반파는 어떤 놈이지? 하고 알베르가 물었다. 로마에서는 제법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알겠나? 파리에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네. 뭐라고요? 모르신다고요? 유감스럽지만 그렇다네. 한 번도 그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없단 말입니까? 한 번도. 그렇다면 말씀드리지요. 실은 산적인데 이 사나이에 비하면 데추자리스라든가 가스파로네의 일당 같은 것은 마치 성가대의 어린애 같은 것이지요. 조심하게 알베르 하고 프랑츠가 말했다. 마침내 산적이 나타나신 모양이니. 미리 말해두지만 주인장, 지금부터 자네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조금도 믿지 않을 테니까. 자, 그러니 얼마든지 떠들어보게. 들어주지. 옛날 그 어떤 곳에 하고 말이야. 주인인 파스토리니는 두 청년 중에서도 분별이 있어 보이는 프랑츠 쪽을 돌아보았다. 이 고지식한 주인의 입장도 인정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꽤 많은 프랑스인을 숙박시켜 오기는 했지만 그들의 약삭빠른 일면만은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카카 하고 그는 매우 무거운 어조로 지금 말한 것처럼 프랑츠를 향해 말을 꺼냈다. 만일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말씀드리려고 생각했던 것을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은 각하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알베르는 자네를 거짓말쟁이라고는 하지 않았네 하고 프랑츠는 대답했다. 다만 자네의 이야기를 고지 듣지 않겠다고 했을 뿐이야. 하지만 나는 자네의 얘기를 믿겠네. 그러니까 안심하고 얘기해보게. 하지만 카카, 아시겠지만 제 얘기가 거짓말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계시다면 이것 봐 하고 프랑츠는 말했다. 자네는 카산도라보다도 신경질적이로군. 카산도라는 예언자였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어. 하지만 자네는 적어도 듣는 사람의 절반을 확보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 앉아서 그 반팟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차근차근히 얘기해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카, 저 유명한 마스토릴라 이후 들어본 적이 없는 산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부에게 포폴로 문으로 나가서 성 조반니 문으로 해서 돌아오라고 한 명령과 그 산적이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지? 즉 하고 파스토리니가 대답했다. 최초의 문으로 나가실 수는 있겠지만 나중의 문으로 돌아오실 수 있을지 어떨지는 매우 의심스럽게 생각되어서 말입니다. 어째서지? 하고 프랑츠가 물었다. 왜냐하면 밤이 되면 시몬에서 50보만 나가도 이미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까? 하고 알베르가 소리 질렀다. 자장님 하고 자기 말의 진실성을 알베르가 의심하는데 파스토리니는 또다시 화를 내면서 말했다. 저는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오신 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 분은 로마라는 곳을 잘 알고 계시고 이런 얘기가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여보게 자네 하고 알베르가 프랑츠를 향해 말했다. 이건 또 기막힌 모험이 발견됐군 그래? 권총하며 나팔총하며 이연발총 따위를 마차에 가득 싣고 떠나는 게 어떻겠나? 루이지 반파가 우리를 붙잡으러 나오면 반대로 우리가 놈을 사로잡아 버리세. 그리고 로마로 끌고 와서 법왕님에게 바치자고. 그러면 법왕님은 이토록 큰 공로를 세운 포상으로 무엇을 원하는가고 물으실 테지. 그러면 우리는 아주 담담하게 마차 한 대와 마구간의 말 2피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 마차를 타고 사육제를 구경한다 그걸세. 아마도 로마의 민중이 크게 감격해서 카피토레의 언덕에서 우리 머리에 관을 씌우고 저 크루티우스나 호라티우스 코쿠레스 같은 조국의 수호자라고 떠받들는지도 모르지만 그건 별도로 하고라도 말일세. 알베르가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는 동안에 파스토리니는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면 우선 하고 프랑츠가 알베르에게 물었다. 마차에 싣고 가자는 그 번총이나 나팔총 또는 이연발총은 어디서 구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고에서가 아닌 것만은 사실이지. 하고 알베르가 말했다. 어떻든 텔라치나에서 단도에 이르기까지 빼앗기고 말았으니까. 그런데 자네 쪽은 어떤가? 나 역시 아쿠아 펜덴테에서 똑같은 꼴을 당했다네. 허, 이봐요 주인장. 하고 알베르는 그때까지 피우고 있던 권련을 끄고 다른 권련에 불을 붙이면서 말했다. 이건 도적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유리한 얘기가 아닌가? 이건 아무래도 도적들과 한패가 되어준 것 같이 나에게는 생각되는걸? 아마도 파스토리니는 이 농담을 불온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 틀림없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자기만은 얘기가 통하는 분별 있는 사람과 상대하겠다는 듯이 여전히 프랑츠를 향해 말을 했다. 카카도 아시겠지만 산적에게 습격당했을 때는 대항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뭐라고? 하고 알베르가 소리 질렀다. 한마디 말도 못해보고 호락호락 빼앗긴다는 것은 그의 용기가 허락지 않았다. 뭐라고? 대항을 하지 않는 것이 관습이라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항을 해도 소용없으니까요. 12명의 도적이 도랑이나 오두막집 또는 수도 속에서 뛰쳐나와 일제히 총을 겨누면 대체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흥, 빌어먹을 죽기밖에 더 하겠어? 하고 알베르가 소리 질렀다. 주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함께 오신 분은 머리가 어떻게 되었군요. 하고 말하고 싶은 듯이 프랑츠 쪽을 돌아보았다. 이보게 알베르 하고 프랑츠가 말했다. 자네의 대답은 아주 훌륭하네. 코르네이유의 저 아들이여 기꺼이 죽어라 라는 말에 못지않네. 하지만 오라스가 그렇게 대답한 것은 로마가 위기에 처한 때였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만한 가치가 있었던 거지.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그저 단순히 기분을 만족시킬 뿐이지 뭔가. 고작 한때의 기분을 위해서 목숨을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아, 페르바코. 바로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파스토리니는 소리 질렀다. 알베르는 라크리나 크리스트를 한 잔 따라서 뭐라고 뜻모를 말을 중얼거리면서 찔끔찔끔 마셨다. 그럼 파스토리니 하고 프랑츠가 말했다. 이것으로 내 동행자의 마음도 가라앉았고 또 내가 얼마나 온화한 성질의 사람인가 하는 것도 알았을 테니까 그 루이지 반파라는 나이가 어떤 사나이인지 어디 좀 얘기를 해보게. 양치기인가 귀족인가? 젊은 사나이인가 노인인가? 왜소한 사람인가 거인인가? 설명해 주지 않겠어? 어쩌다 사교계에서 만나든가 할 경우의 조반니 스보가르나 날라처럼 하다못해 그 사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말일세. 카카, 자세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어렸을 때의 루이지 반파를 알고 있으니까요. 전에 한번 저 자신이 페렌티노에서 아라톨리로 가던 도중 그 사나이에게 붙들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 사나이는 제가 소꿉친구였다는 것을 기억해 냈습니다. 그래서 몸값을 받기는커녕 아주 멋진 시계를 저에게 주고 게다가 자기의 신상 얘기를 들려주고는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그 시계를 좀 구경시켜주게 하고 알베르가 말했다. 파스토리니는 조끼 주머니에서 훌륭한 브레네의 시계를 꺼냈다. 거기에는 제작자의 이름과 파리제라는 각인 그리고 백작의 관이 새겨져 있었다. 이것입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하고 알베르는 말했다. 그거 참 좋군. 나도 거의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그는 조끼 주머니에서 시계를 끄집어냈다. 이건 3,000프랑이나 주었다고. 자, 얘기를 들어보세 하고 프랑츠가 알라그자를 끌어당기고는 파스토리니에게도 자리를 권했다. 앉아도 괜찮을까요? 하고 주인이 말했다. 물론이지 하고 알베르가 말했다. 설교사도 아닐 테고 서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 주인은 이제부터 자기의 얘기를 들어줄 상대방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손하게 절을 하고 나서 자리에 앉았다. 그것은 루이지 반파의 일이라면 어떤 것을 묻더라도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의 절이었다. 그런데 하고 프랑츠는 파스토리니가 입을 열려고 한 순간에 그것을 가로막고 말했다. 자네는 아직 어렸을 때의 루이지 반파를 알고 있다고 말했지? 그렇다면 아직 젊은 놈이란 말인가? 네? 젊은 놈이냐고요? 그렇고 말고요. 아직 겨우 22살이니까요. 아직도 앞날이 창창한 건강한 사나이지요. 안심하십시오. 어떤가 알베르? 22살에 벌써 명성을 떨치다니 대단한 인물 아닌가? 확실히 그렇군. 그 나이라면 알렉산드르 대제도, 케사르도, 또 나폴레옹만 하더라도 나중에는 다소 유명해졌지만 아직 그 정도는 되지 못했었으니까 말이야. 그렇다면 하고 프랑츠가 주인을 향해 말했다. 이제부터 듣게 될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사람은 아직도 22살밖에 되지 않았단 말이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겨우 그 나이입니다. 거인인가? 왜소한 사나이인가? 키는 중간 정도입니다. 이쪽 각하하고 대략 비슷한 정도지요. 하고 주인은 알베르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비교해 주어서 황송하군. 하고 알베르가 저를 꾸벅했다. 자, 파스토리니 얘기를 계속하게. 하고 프랑츠는 친구의 신경질에 살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다. 그래, 대체 어떤 계급에 속해 있던 사나이지?
파레스토리나와 가브리호 사이에 있는 상페리체 백작의 농원에서 일하고 있던 양치기였습니다. 출생지는 팡피날라이고 5살 때 백작 집안에 일을 하러 들어왔지요. 그 아버지도 아나니의 양치기인데 약간이나마 자기의 양을 가지고 있어서 그 양의 털이나 유제품을 로마로 가지고 나와서 팔아가지고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지요. 아직 어렸을 때부터 반파는 어딘가 특이한 성격의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그것은 7살 때의 일인데 파레스토리나의 사제님에게 찾아가서 글자 읽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치기 소녀는 잠시도 양떼 곁을 떠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제님은 너무나도 빈약해서 사제를 둘 수가 없는 가난하고 작은 마을로 매일 미사를 올리러 다니고 계셨습니다. 이 마을은 어엿한 이름조차 없이 그저 델 보르고라고 불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제님은 반파에게 마을에서 돌아가는 길에 들르면 가르쳐 주겠다. 그러나 그 공부는 아주 짧은 시간이니까 충분히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매일처럼 루이지는 양떼에게 풀을 먹이러 파레스토리나에서 보르고로 통하는 가도로 데리고 갔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사제님은 그곳을 지나다가 양치기 소년을 도랑 옆에서 만났고 그 소년은 사제님의 기도서를 교과서 삼아 공부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글자 쓰는 것을 익히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사제님은 로마의 습자 선생에게 굵은 글자, 중간 정도의 글자, 가는 글자 등 3가지 종류의 알파벳을 만들어 달랬습니다. 그리고 반파에게 이 알파벳을 교본 삼아 뾰족한 쇠꼬치를 사용해서 돌 위에서 익히면 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날 밤 즉시 양떼를 농원으로 데리고 돌아가자 반파 소녀는 파레스토리나의 자물쇠 집으로 달려가서 굵은 못을 1개 얻어 그것을 달구어 두들겨서 동그랗게 만들고 옛날의 가느다란 단검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석판을 긁어모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뒤에는 글자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제님은 이 소년의 깊은 지력에 놀라고 재능에 감탄해서 포상으로서 필기장 몇 권과 펜 1상자, 나이프 1개를 주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의 것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저 단검 같은 철필과 마찬가지로 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제님이 이 얘기를 상페리체 백작에게 했더니 백작은 그 소년을 만나보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자기 앞에서 글자를 읽게도 하고 쓰게도 해보고 나서 관리인에게 소년을 하인들과 함께 식사하게 하라고 이르고 매달 2피에스타씩 수당을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 돈으로 루이지는 책이나 연필을 샀습니다. 사실 그는 모든 일에 타고난 모방의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의 조트처럼 석탄 위에 자기의 양이나 나무, 집 등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이프 끝으로 나무를 깎아서 여러 가지 형태의 것을 새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 인기 조각가인 피넬리도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6살인가 7살, 즉 반파보다 조금 어린 여자애가 역시 파레스토리나의 근처 농원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애는 발몬톤의 태생의 고아로서 이름은 테레자라고 했습니다. 두 애는 언제나 만나서는 가지런히 앉아서 양쪽의 양이 뒤섞여서 함께 풀을 뜯고 있는 것을 놓아둔 채 이야기도 나누고 웃고 놀곤 했습니다. 이윽고 저녁때가 되면 두 사람은 상페리체 백작의 양과 첼베토리 남작의 양을 나누어 가지고 내일 아침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각기 자기 농원으로 헤어져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두 사람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함께 성장했습니다. 반파는 12살,
테레자는 11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두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소질은 제각각 발달해 갔습니다. 반파는 이렇게 외톨박이이고 예술에 대한 취미를 끝없이 펴나가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갑자기 울적해지기도 하고 충동적으로 흥분하기도 하고 변덕스럽게 화를 내기도 하고 언제나 사람을 깔보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팡피날라, 파레스토리나 발몬토네의 소년들은 누구 하나 그를 제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동료가 될 수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쪽에서는 절대로 꺾이지 않고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는 자기 본의의 기질이 어떤 우정이나 호의도 그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다만 테레자만이 말 한마디, 눈짓 하나, 몸짓 하나로 이 완고한 기질의 사나이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걸리면 맥없이 무너지면서도 상대가 사나이인 경우에는 그것이 누구든 마치 꺾이지 않겠다는 듯이 빳빳하게 경직돼 버리는 성격의 사나이였습니다. 테레자는 이와는 반대로 활발하고 민첩하고 명랑한 소녀였지만 한편으로는 무척 멋을 내는 아가씨였습니다. 루이지가 상 페리체 백작의 지배인으로부터 받는 이 피에스타도 또 조그만 조각세공을 로마의 장난감 가게에 팔아서 버는 돈도 모두 진주 귀걸이라든가 유리 목걸이, 금 사슬 등으로 둔갑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돈을 잘 쓰는 이 친구 덕분에 테레자는 로마 근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멋쟁이 아가씨가 된 것입니다. 두 아이는 여전히 매일처럼 함께 지냈고 가지고 태어난 소박한 본능이 지향하는 대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 시기여서 두 사람의 대화나 소망 그리고 공상 속에서는 반파는 언제나 선장 아니면 대장 또는 총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레자 쪽은 부자가 되어 뛰어나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산뜻한 제복을 입은 많은 하인들의 시중을 받는 자신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장래를 덧없는 꿈으로 장식한 뒤 두 사람은 작별을 고하여 각기 양떼를 오두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러한 꿈의 정상에서 초라한 현실로 되돌아가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양치기 소녀는 백작의 지배인에게 늑대 한 마리가 사비네의 산에서 내려와 자기의 양떼 주위를 배회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배인은 소년에게 총 한 자루를 주었습니다. 사실 반파는 이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